네, 오늘 드디어 2021년 양천 시민자치학교 마지막 강의 4강 돌봄을 주제로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 돌봄에 관한 이야기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현장 참여자로 가장 많은 강의가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2021년 그 일상의 재난사회를 살고 있는 2021년을 우리가 시민의 정치, 시민의 자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첫 강의는 시대를 인식하고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래서 지역에서 노동정책은 어때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3강은 좀 가장 지금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태도는 또 시민의 같이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마지막 4강 돌봄입니다. 저희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서로 돌보는 마을,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토론회 때 좀 건진 말이기도 한데 커뮤니티 리빙을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민자치의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했고요. 영어 교사를 중학교에서 했습니다. 거칠은 아이들 주로 중3 남학생들하고 골목대장하고 놀다가 40에 웬일로 하여튼 그만두고 사회복지 대학원에 들어와서 다시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10달은 94만 원 받고 열심히 일하고 2달은 참이슬만 먹고 눈을 맑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학교 사회복지 쪽에서 큰일을 하게 돼서 학교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지냈고요. 그것도 4년 만에 사업이 끝나서 해고돼서 그 다음부터는 우아하게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솔직하게 말하면 알바, 지식, 시급 노동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모두가 당당한 사회, 사람들 마음에 못이 박히고 한이 생기지 않는 사회, 좀 신명나는 찌질해도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꿈꾸고 있는 차에 이 책을 번역하게 돼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2강에서도 이야기 하실 수 있었던 강사님 아니셨나 노동법인데 오늘 또 이태인 선생님 오셨는데 직접 소개 부탁드리면서 이제 강의 시작해 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태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사회복지 학부 때부터 쭉 이제 공부를 하고 주로 해외에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 이렇게 잘 모르고 그러는 게 많아갖고 여기 시민 그 활동가 여러분들이랑 막 이렇게 다 오신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별로 이렇게 나눠드릴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고 이런 상황이었었지만 그래도 일단 책에 대해서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쏟아내 주시고 경험담이나 지금 갖고 계신 노하우나 이런 거를 많이 좀 쏟아내 주시고 하면 그러면 더 풍성한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 지금 하고 계신 일하고 현재 지금 되게 요즘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이슈라든지 이런 거 한 가지 하고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현재 내가 있기까지 나에게 되게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가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서 쭉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분, 나눠 주실 분 계신지요? 주민 공동체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하고 궁극적으로 최근에 이제 오늘도 돌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역 내의 어떤 그 해결에 대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선정하고 만들어가는 자립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약 3년 정도 계획을 갖고 올해 1년차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문제하고 또 연결되는데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자립할 수 있는 부분도 갖춰갔을 때 지속 가능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주체가 되려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혹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네. 어떤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80년대 이른바 86학번 세대인데요. 그때 이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인 모습이 어제도 이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회자된 전두환 적대적인 인물이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고민하고 현재까지 그런 어떤 적대적 가치를 두고 활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긍정적인 그 가치를 심어준 사람은 저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처음에 이제 신정생활상권의 어떤 그런 주민자치나 시민자치의 어떤 그런 것들 사업들을 씨앗을 뿌리고 문제를 제시했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10년 됐는데요. 공과를 성찰하고 이후에 이제 긍정적이고 정확한 올바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시민사회의 어떤 이런 사업들을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벌써 오늘 그 책에 되게 키워드가 되는 것들이 벌써 되게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역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게 다 녹아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가 지금 있기까지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가족, 친구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스케일 크시게 막 이렇게 국회의원 막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셔서 역시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관찰하는 인물들, 그 사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반면교사로 삼을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쭤본 이유는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쫙 늘어보면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은 역시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의 진로, 나가는 방향, 이런 게 확 바뀌기도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아는가? 누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줬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가 이 책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제목에도 보시면 부제가 돌봄과 이게 복지 국가로 바꾸긴 했지만 돌봄과 복지 국가의 근본적인 전환이고 영어로 부제에는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 나간다. 그런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금 간단한 그렇게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는 또 우리 소장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소장님 대학 시절에 어떤 식으로 접하셨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주거니 받거니 우리 만담가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7, 8학번이고요. 그때 이제 레디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유신 체제 말기. 80년 이제 광주 사태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레디컬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어느 분이 이 책을 저한테 이렇게 권해주시는데 책이요, 그냥 시뻘개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뻘건 책을 주시면서 보래요. 근데 보니까 제목이 레디컬 헬프예요. 그래서 뚜아한 거죠. 아니, 레디컬? 그래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레디컬은 아주 뿌리서부터 뒤엎는, 요즘에는 또 업스트림이라는 표현으로 누가 얘기하기도 했어요. 증상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원료를 찾아가서 다운스트리밍이 아니라 업스트리밍에서 원인부터 치유하는 그런 문제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레디컬은 뿌리서부터 이제 토대서부터 완전히 뒤엎는 거라고 해서 봤는데, 읽고 나서는 아, 이게 레디컬인가? 좀 싱거웠어요. 여러분 읽으셨나요? 읽으신 분 손들라고 하면 또 안 읽으신 분 창피하니까 제가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레디컬이야, 뭐 나가자 이런 것도 없고, 뭐 만국의 활동가들이 단결하라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아, 좀 이거 레디컬이 너무 싱겁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는 나중에 제가 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프라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사회복지사의 사명은 서비스. 발음 좋죠. 서비스. 원래 영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영어 선생이라고 해서. 근데 아무튼 서비스가 저의 사명인데, 과연 내가 잘 돕고 있는가?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 사회복지사를 했고 그랬는데, 애들 뭐 열심히 몸을 가리지 않고 이제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5년 후에 선생님 저 자퇴했어요. 10년 후에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더 있다가 선생님 돈 좀 꿔주세요. 야, 이 새끼야, 너 또 사고 쳤지? 나와봐. 막 그때, 아, 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또 사고 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저는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 아이의 삶의 기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수급자고, 아버지는 더 아파졌고, 더 실직해졌고, 실직하게 되고, 빚이 늘어나고, 정신병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사회복지사 한 지 20년 만에 What am I doing? 내가 그 잘 나가던 영어 선생님 그만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사실은 벽에 부딪혔어요. 여기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좌절감 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내가 과연 잘 돕고 있는 걸까? 할 때 이 책을 봤을 때,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저와 비슷한 걸 이 저자도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의 모델인 영국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말 맛있는 걸 먹듯이 그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만은 공감한 것도 많이 있고, 여전히 질문이라든지 우리가 가져올 때는 다 가져올 수 없는 부분들, 또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코리안 스타일 레디컬 헬프도 이미 있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국가, 우리 복지국가라는 걸, 종주국을 이제 영국으로 치죠. 그래서 베버리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계도를 딱 그려서 이게 복지국가 이런 거야 하고 이제 딱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지가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소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이런 회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이 저자도 이 복지국가 다 망가졌어 라고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을 하면서 우리한테 그 자기의 문제의식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책의 순서, 이게 거의 그대로 책의 순서입니다. 책의 순서를 그 한 챕터 한 챕터 따라가면서 오늘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종착지인 줄 알았는데 다 망가졌어. 그러면은 그 대안이 필요한데, 대안은 그러면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이분은 이제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활동가시다 보니, 여기 계신 분들처럼 활동가시다 보니 현장으로 달려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설계도 없이 진짜 막 실험을 해보는, 십수년에 걸쳐서 실험을 해보셨는데, 많은 실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 5가지 실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할 때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킨 원칙, 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조 챕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겠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되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원칙을 막 세우고 이러진 않았지만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레디컬 헬프의 원칙, 철학 이런 거를 되게 잘 지키고 계시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눈에 보였던, 그리고 소장님이 발견하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도가 없이도 그냥 가서 덤빈 거지만 일련의 이렇게 과정은 대충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저자가. 대충. 이것도 이렇게 뭐 1단계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맞추면 2단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충의 과정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림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실험, 저런 실험 다 해봤는데 실패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 걸림돌들이 어떤 게 있었나.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이런 걸림돌들이 있으니 지금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좀 덤벼보자 하는 그런 초대장을 이 저자가 던지고 있는데 그 얘기, 이렇게 책을 쭉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 원칙, 과정 이런 거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책을 혹시 가져오셨으면 이걸 읽으면서 요 한 챕터 한 챕터 갈 때마다 나 여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다 이런 게 있으면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같이 나눠주시고 읽어주시고 난 이래서 좋았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꼭지가 바로 이겁니다. 베버리지 복지국가. 여기가 종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종점이 아니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버리지 그 복지국가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청사진이 어디 제시됐느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가 됐는데요. 근데 이 보고서가 나올 때 즈음의 환경이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 그 디킨즈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이 도시 빈곤이 너무나 이제 극심한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42년에 나왔는데 영국이 그 폭격을 제일 심하게 맞은 그 시기가 40년, 41년 때라고 합니다. 그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한번 딱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폭격 맞아가지고 다 무너진 막 폐허가 된 이 건물 그 더미 위에 딱 베버리지가 서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봉책이 아닌 혁명적 조치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상상하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진짜 막 낭떠러지 위해서 뒤로 더 물러설 수 없는 약간 마음으로. 그런 절박함. 네, 또 느껴지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게 좀 느껴지시나요? 비장함, 뭐 이런 것도 느껴지시고요. 또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왕실에서는 여전히 우아하게 하인들이 세수도 시켜주고 스타킹도 신겨주고 사냥도 하러 스코틀랜드도 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 사람 정말 비장하네,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얘기하네 이런 것도 느껴지지만 한편 맨 처음에 딱 든 생각은 이 그림을 딱 떠올렸을 때 이 사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은 아닌가, 너무 과대망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딱, 그런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볼 때는 폐허, 무너진 건물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딱 보고 어쩌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위에 딱 서가지고 지금 이거를 혁명적으로 다 뒤집어 엎을 때야. 근데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건강이 다 괜찮아지고 사람들이 잘 살고 막 이런 꿈을 꾸면서 이 폐허 더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좀 과대망상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비전을 보면서 이런 걸 제시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힐러리 코탐이
지금이 바로 이것도 한번 해야 되는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왜냐? 이 복지국가, 베버리지가 제시했던 이 복지국가 이 모형이 이제는 다 낡아 빠져가지고 소용이 없고 지금 우리 사회에 맞지가 않다. 이 얘기를 이제 강력하게 딱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냐라는 얘기. 왜 이 복지국가가 지금 다 망가졌다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너무 공장식 모델로 이게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망가졌다고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공장식 모델로 했을 때 표준화, 효율성 이런 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게 잘 먹혀 들어가는, 사실 요즘 같은 때 굉장히 필요한 어떤 모델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감염병 이것 때문에 다 그 주사를 맞춰야 되고 줄 쫙 세워가지고 주사 놓고 나가고 주사 놓고 나가고 주사 놓고, 이거 딱 공장식 모델 생각하시면 맞잖아요. 그것처럼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잘 없죠. 그래서 그런 모델이 옛날에는 먹혔는데 이거 이제 낡아 빠져가지고 이제는 못 쓴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세워놓고 이렇게 분절적으로 해가지고 진단해서 여기 기름칠하고 나서 쪼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돌봄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런 걸로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문제들이 그때 복지국가 베버리지 보고서를 썼을 당시의 문제들과는 너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질병도 당시에 무슨 당뇨가 있었나, 당뇨가 팽배했나요? 만성 우울이 팽배했나요? 뭐 이런 거에 그때 당시는 내다보지 못했던 이런 질병들이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다는 거고요. 그런 게.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또 너무 길어진 것, 이것도 그죠? 그때 당시 연금 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만 주면 굉장히 잘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빈곤도, 당시의 빈곤은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족이 빈곤에서 싹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빈곤이었는데, 현대의 빈곤은 한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고 둘이 나가서 일을 해도 허덕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돌봄을 담당하는, 전통적으로 돌봄을 담당하는 인력, 그 인력의 수급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다. 왜냐면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영유아나 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돌봄을 누가 제공했느냐? 다 여성, 이렇게 딱 떠오르시. 지금도 이렇게 그런 면이 많지만 그때는 그래서 그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여성이 양성평등의 시대니까 여성도 나가서 일하고 커리어 만들고 기여하고 이러고 싶은 거죠. 그게 다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만 일을 하면 또 가게가 꾸려지지 않으니까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은 집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이 생겨버린 그런 문제. 그러니까 현대의 돌봄에 있어서 전통적인 그 인력 수급의 방식을 따라 가지고서는 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어떤 전환이,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요런 이제 차원들에서 이 사람은 복지국가 망가졌다. 어떤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말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 상황은 어떤가? 우리도 정말 그런가? 우리도 복지국가 이거 다 망가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죠. 이거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참 그러네. 저는 사회복지를 이제 학부에서부터 한 게 아니고 대학원에서 해서 되게 얇습니다. 많은. 베버리지가 이제 베버리지 그 시대는 혁명이죠. 일으킬 때를 보면 사실은 그 이전에 시드니 웹, 베아트리스 웹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회복지 하신 분들은? 그 귀족 중에 깨어있는 인텔리전트한 귀족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살롱에 아주 똑똑한 학자들을 모아서
학회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 훌륭한 그 학자이면서 정치인이면서 정책가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베버리지가. 그러니까 베버리지의 이 생각이 그 속에서 물론 반발도 많이 났지만 결국은 무혈 복지 혁명을 통해서 제도화를 이룬 사례라고 저는 봤어요. 권력을 가진 귀족과 학자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이제 민중들이 그걸 원하니까 결국은 법을 바꾸고 제도화하면서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고 저는 분석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왜 레디컬하냐면 과연 지금도 그게 가능하겠는가? 오늘날의 레디컬은 어떤 것일까? 과연 정부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까? 학자에게, 학술원에 기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레디컬은 베버리지식의 그런 인텔리전트하고 권력을 가진 깨어있는 그 권력층이 사회, 대한민국 전체의 제도를 그려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걸로 과연 복지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저는 약간 베버리지 시대와 지금의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보면 이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개미 군단의 밑으로부터의 잔 균열을 마구 내는 식의 그런 사회 변화를 꿈꾸는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서 작은 모임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도자기 그릇 같은 거 막 잠근 가다 나중에 팍 깨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로컬이 전체를 바꾸는 시민의 참여. 그래서 베버리지 시대하고는 접근법이 좀 다른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적인 접근이 아닌가. 그것도 레디컬이 아닌가. 내가 이 책을 읽고 왜 레디컬하지 않다, 시시하다고 느꼈나 하는 것은 마치 그 이제 거리 촛불 시위 때 하면서 되게 허전한 거예요, 저는. 왜 이 막 부딪히는 이 전선이 없지? 하염없이 걷다가 놀다가 오는 이것이 너무 허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옛날과 달라. 목숨 걸고 몇 명 붙잡혀가고 그런 게 아니라 평생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린 놀면서 싸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386은 빨리 좀 입을 닫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사고도 이미 굳어졌구나. 위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바꾸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날의 새로운 복지혁명은 그런 밑으로부터의 자잘한 균열, 정말 시민의 참여 그런 것으로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은 정치권이나 권력층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까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해도 결국은 또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돈을 다 대주고 제도화하잖아요. 활동가들이 다 어공이 되죠. 그리고 이런 시민활동이나 이런 것에 돈을 많이 대주거든요. 그것이 장점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돈줄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사업도 많이 보고 그러나 돈줄을 받아서 체험한 그 체험은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고기 맛을 보면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자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획득해야 다음으로 후퇴하지 않을 한 발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지점을 좀 이 책을 통해서 고민하게 됐고요. 이런 많은 이제 오늘날의 문제들, 우리나라와 같이 후발 선진국들은 사실은 이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선진국들이 가졌던 그 선진화에서 나오는 그 문제점과 후발 선진국으로서 후진국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리히 백이라든지 미래학자들이 이미 한 20년 전서부터 예측한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 혁명과 같이 이제 결합이 돼서 발달하다 보면 1인 가구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봤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가족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유목도 했는데 산업화되면서 핵가족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핵가족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1인이 매우 유연한 노동자여야 자본이 여러분들을 마치 나사를 여기 끼웠다 뺐다 하듯이 쓰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도 사실은 걸리적거린다는 것이 그분들의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1인 가구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1인 가구 고령화,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절대 빈곤이라든지 이런 후진국적인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있으면서 급속한 개발로 인해서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복지에 초점을 둬야 될까. 그러니까 레디컬 헬프는 어떻게 보면 토대는 어느 정도 돼 있는 나라에서, 예를 들면 복지 제도나 국가 시스템은 돼 있을 때 그 위에 얹혀지는 복지 사회 또는 어떤 헬프 서비스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들만 어떻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아직은 다 보장 못하고 있는 여기에서 과연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이것과 복지국가 시스템,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주거권이라든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버무려서 갈 수는 없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서 분석이 더 우리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한 국민소득 2만 불 정도에서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그런 문제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만 불쯤에서부터 우울증, 자살, 1인 가구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책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문제들의 대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보면서 동시에 이미 영국은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 시스템도 우리는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숙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네요. 공감하시면 한번 이렇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네.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뭔가 지역조사 한 거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노인, 1인 가구, 우울증, 이게 그냥 노인, 국고노인들이 다 그냥 가지고 계시는 그 분들이 지역에 곳곳에 계시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그 딱 얘기하신 그 사례가 그냥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노인으로 다 뭉뚱그리기 힘든 경우도 있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겠다 할 때 여성계가 지지한다고 하니까 박근혜가 여성이냐, 어떤 여성을 대표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도 사실은 그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노인으로 뭉뚱그리기에는 굉장히 지금 다양한 계층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이 코로나 때문에 확 우리한테 왔죠. 우리나라 이제 한 20% 이상이 자영업자, 구멍가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나마도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영업자 굉장히 많은 비중이었는데 그게 다 지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도 많았는데 사실은 비정규직도 지금 또 무너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저기 오토바이 아까 제가 했는데 그런 긱 이코노미, 사실은 노동자인데 사장님인 개인사업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지금 노조 조직률이 5% 미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교조 같은 경우도 10% 미만 막 이런 사회에서 과연 노동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와서 참 참여라든지 조직화라든지 그런 것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저자가 복지국가 종주국인 그 영국의 그 상황을 지금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우리와 나누고 있지만, 우리 상황에서도 우리가 후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후발 선진국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 상황에서도 적용할 것들이 많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 코탐이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어떤 만성적인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떤 가정에게 그 당국이 그 가정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서비스,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그 옛날부터 89년부터 뭐 2000 이게 9년인가 뭐 그런데 한 20년 동안 당국이 어떤 서비스를 이 가정에게 연결시키고 제공하고 했나 이런 걸 다 이제 파악을 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 가정에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부서가 20개 뭐 이렇게 되고 그 담당하는 사람들, 종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70명 이상이 이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거죠. 자원을 막 쏟아붓고 있고 여기 중에서 요거 하나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그려봤을 때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곳에서 되게 여러 가지 거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가정이 그러면 이 20년 동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벗어났나, 더 성장했나, 이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제도 이런 거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나, 이거를 그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딱 물어봤을 때,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꼼뻑꼼뻑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꼼뻑꼼뻑 하든지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든지 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사례들이 영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러면은 나는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지국가 그냥 여태까지 있던 거 땜질 해가면서 이렇게 좀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어떤 새로운 사양의 복지국가, 이거를 내가 좀 만들어서 제시하고 싶어 하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셨는데, 그 전에 혹시 여태까지 제가 이제 주로 1장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문제제기 뭐 이런 거 얘기한 건데, 혹시 책을 읽으시면서 나는 여기가 되게 와닿았다, 이게 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거랑 되게 연결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주실 게 있으신지요? 어떤 얘기든지 책에 대해서. 미시적인 실천에 있어서의 혁명을 어떻게 일궈낼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미시적인 단위에서의 혁명적인 실천, 이런 것도 굉장히 이 현장에서 느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또 맞물려서 뭐 아까 무상 교육이라든가 무상 의료라든가 뭐 그런 걸 비롯한 기본 소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더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두 가지가 다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미시적인 실천에 있어서의 어떻게 혁명적으로 이것들을 바꿔낼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로 굉장히 실천에 있는 저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문제의식이라든가 풀어나갔던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크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다 보니까 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복지국가 망가졌으니까 이거 다 때려치고 뭐 딴 걸 하자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저자도 지금 여태까지 하던 그 굵직굵직한 이런 큰 우리 중요한 제도들, 무슨 사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없애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그 현장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의 실천은 그럼 어떻게 바뀌면 좋겠냐, 어떤 시도들을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을 던져주는 책이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책을 안 읽어가지고 질문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그 시리얼이라고 하는 동영상에 가난한 청소년들이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보다가,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아파서 그 부모를 돌봐야 하는 또 가난한 청소년이 커뮤니티 케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커뮤니티 케어 하면은 뭔가 우리가 지역에서 성인, 어르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난한 청소년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고 그 가족의 대물림까지도 이게 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좀 그때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여기 저자도 한 가족의 몇 년을 이렇게 조사하듯이 혹시 그 가족의 자녀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에 그렇게 한 가족을 위에 세대부터 이렇게 쭉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여기 오시기까지 그 맥락을 이렇게 가족 사적인 맥락을 다 파악하고 이랬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게 했을 법한 사례들이 한두 개 소개되긴 합니다. 여기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복잡한 그 사진 있잖아요. 그림 있잖아요. 그게 엘라네 집인데 가명이지만 엘라에 대해서 엘라하고 관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맺고 사귀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무슨 사정지에다가 이 3대째 위에 조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쨌고 이렇게 이렇게 사정하진 않지만 엘라하고 관계를 깊이 맺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다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잠깐 소개가 되죠. 그 위에 부모님이 어땠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이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윗대에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게 이렇게 내려왔고 하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맥락을 알면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이따가도 원칙 중에 하나로 과정 중에 하나로 얘기하겠지만 이분들이 그 현장에 상황적 당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뭐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상황적 당사자들, 그 중심 인물들, 그 인물들의 삶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살면서 아무 어젠다 없이 그냥 그분들하고 사는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항상 과정에서. 근데 그렇게 살 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분들의 삶을 되게 많이 들여다보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아까 근본까지 올라가 업스트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기까지 그런 관점이 생기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을 들이면서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게 저는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일련의 실험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 엘라네 그 각 실험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읽기가 되게 좋은데 가족의 삶, 라이프라는 실험을 합니다. 그 엘라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 그 큰애는 임신했고 둘째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뭐 셋째는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퇴학 정학 이런 걸 반복을 하고 집안에선 고성이 끊기지 않고 엘라는 가정폭력 뭐 이런 거에 다 시달렸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 쓰신 것처럼 해묵은 문제의 덩어리 내 삶은 쓰레기예요.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집인데 이 집에 대해서 아까 여러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연결시키고 투자를 하고 이랬는데 별 변화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 있는 가족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 관계를 만들다가 그분들을 우리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랑 함께 해보실래요? 이렇게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그럼 뭘 하느냐? 처음에 한 것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종사자들이 맨날 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점검하고 애들 뭐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끊습니다. 다 끊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가족들에게 종사자들을 그 가족이 직접 뽑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직접 뽑아라. 인터뷰 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가족이 원하는 사람들로 직접 뽑아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족 뽑았잖아요. 그래서 한 7명을 뽑아가지고 팀을 딱 꾸린 다음에 그 팀이 이제 뭘 해야 되나.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그 종사자들에게 드리고 이거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 생기면은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죠. 매뉴얼 없이 그냥 그 뽑힌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뭘 했느냐?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족들에게. 뭐 할까요? 했더니 가족들이 그러면은 우리 여기 좀 치우고 싶은데 여기 문짝이 떨어졌는데 이 문짝 다는 거 좀 가까이 같이 해주세요. 뭐 여기가 어디가 어떻게 됐는데 이거 고장난 거 좀 어떻게 같이 좀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 생활 속에서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들을 얘기하고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종사자들이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이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살고 그 동네에서 살고 그런 생활을 같이 하고 그 삶을 같이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무슨 목표를 뭐 이거 이렇게 하자, 언제까지 얘가 학교에 다시 갈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 없고 그냥 거기서 살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뭘 같이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저도 참 이게 정말 이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저절로 그 가족들이 뭔가 역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시 학교에 가고. 왜냐면 막 맨날 문짝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 애하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이랬는데 문을 딱 달아놓으니까 자기 공간이 좀 생기면서 갈등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기치 못한 어떤 구석구석에서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거에 맞춰서 가족들이 좀 용기를 얻고 이래가면서 어떤 변화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실험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슨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더라도 되게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되게 시간만 이렇게 좀 보내는 약간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적극적으로 그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한 실험인데 우리는 청소년들이 방황한다, 뭐 갈 곳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로 딱 떠올리는 해법은 쉼터, 센터 이렇게 해서 여기 너네 다 모여 이 안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활동해 이렇게 잘 해주죠 우리는. 근데 이분이 또 비슷하게 버스 대절, 2층 버스 대절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피자를 막 싣고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서 청소년들이 맨날 이렇게 좀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구석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피자를 다 나눠주면서 그럼 애들이 이제 피자 먹으려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걔네하고 앉아서 노닥노닥 얘기하는 거예요. 노닥노닥. 계속 얘기하고 이러다가 발견한 게 뭐냐? 또 그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들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얘네는 청소년 센터, 쉼터 이런 데 가서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구나. 얘네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한 거를 이분이 아신 거예요. 살다 보니 걔네들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게 터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센터 뭐 이런 데 갈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그 청소년들하고 같이 고안을 해냅니다. 그래서 고안을 해낸 것이 루프스인데 그 지역사회에 아이들이 나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체험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카드에다 쫙 적어놓고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딱 풀어줍니다. 여기 이런 체험 기회들이 있는데 관심 있는 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다가 호텔 스파? 이런 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호텔 스파 한번 가서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린지하고 로라라는 아이들도 이 호텔 스파 체험을 딱 가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하고 뭐 이렇게 뭐 기분 좋게 이렇게 스파 탁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 호텔에 되게 쿨한 어떤 매니저, 이름이 트루디라고 하는 이제 어떤 호텔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매니저하고 이렇게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그 사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스타일도 너무 멋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알게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호텔 일에 대해서 호텔 경영에 대해서 이걸 좀 알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청소하고 뭐 이런 그 테이블 세팅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점점
로비로 진출해가지고 로비에서 이제 뭐 접수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 이제 선수는 그렇게 됐는데 요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요게 이제 돈은 시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한 건데 시에서 결국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시에서. 성과가 뭔지 증명을 했는데 성과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고, 왜 시에서 하지 마! 그랬을까요? 혹시? 불량 청소년 집결한다. 불량 청소년이 어디 가서 집결하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야? 또, 이 시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거는 어른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막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벌써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죠?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착취하거나, 어른들이 애들을 만약에 뭐 희롱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위기, 이 위험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거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거 못한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위기, 관리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꽂혀 있는 그 경우에 이런 사업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 어른들의 범죄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안 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어쨌든 이거 관리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소장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패인가요?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가 이 프로젝트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가? 벌써 답을 약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면? 아니요. 네, 꼭 실패라고 보지, 이분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그것도 실패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안 되네,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걸리네, 이런 거를 자꾸 시도를 해야지 이걸 배워나가는 이게 과정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것도 다 좋은 거야. 이것도 다 배우는 거야. 이렇게 뒤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 하나의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좀 아까 이 성장하기 요 프로젝트 하나만큼은 하다가 이렇게 탁 못하게 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거는 실패한 어떤 시도였다. 이렇게 요 챕터에서는 그렇게 정리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물론 실패해보고 부딪혀봤는데 뭐가 안 돼. 제가 중간에 저도 문제의식이 있어서 아까 그 엘라 서비스 들어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서 사회복지 쪽에서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은 혹시 비슷한 사례 없으세요?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지역에 슈퍼비전이나 컨설팅을 가보면 그 지역에 VIP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뭐 드림스타트, 찻동, 무슨 복지관, 그 다음에 정신건강, 그 다음에 뭐 학교, 뭐 센터, 한 10군데가 들러붙어서 3년에서 5년씩 온갖 걸 쏟아붓고 있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보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 제가 이걸 보고 나도 한번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시계열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들어가는 것들을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기는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수급 가정을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하면 통으로 그냥 예를 들면 100만 원, 100만 원 딱 줬잖아요. 근데 그걸로 100만 원치 술을 사 먹든지 아니면 옷을 사 입든지 괜찮잖아요. 지금은 다 쪼갰죠.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또 무슨 급여,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안 다니면 멘토 따로, 방문 멘토 들어가고, 경찰이 들어가서 보호관찰이면 경찰 들어가고, 방문 간호사가 들어가서 아이 또 정신건강.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도가 발전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분절화돼요. 그러니까 분업화할 수밖에 없어요. 분업화하고 전문화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분업화와 전문화가 과연 그 고객,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지금은 생각해 볼 때다. 이걸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로직이 작용했는가 하면 서비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 성과,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 몇 프로의 변화가 있냐, 효과 입증해라 라든지 이런 그 약간 시장 논리죠. 그 효율성. 그런 걸 입증하려면 통으로 가면 어떤 약이 이 사람한테 유효했는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쪼개면 아 요건 효과적인데 요건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다 분석할 수가 있고 돈을 줄여 그러면 아 이거는 빼 예를 들어 재정이 삭감된다 그럴 때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가 어느 시점 처음에는 막 생기지만 어느 시점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반 일리치가 경고한 전문가들의 사회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이 발견되지 않나.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기 관에서도 오셨나요? 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도 뭐 막 쓸 수는 없죠. 모금회라든지. 그런 데서 돈을 가지고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일을 할 때는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디가 균형점일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복지제도가 이렇게 선진화돼 생긴 게 사실은 저는 김대중 정부 때 이후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복지기획단 만들어지고 법들 다 개정되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한 2010년, 12년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부터는 사실은 포퓰리즘 쪽으로 너무 많이 생기는 건 아닌가? 너무 갈라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는 서비스를 하는 당사자들 우리끼리 네트워킹을 하고 서비스를 융합하려고 애를 쓰는데 위에서 수돗물 나오는 물줄기가 다르다 보니까 밑에서 네트워킹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한 50년 전에 어느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연구한 걸 보면 노인요양원에서 이쪽에는 예를 들면 마음대로 옷을 입고 오세요. 이쪽에는 월화수목금토 색깔을 정해주고 옷을 입도록 했는데 수명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더 장수하셨거든요. 마음대로 입으셔요, 한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당사자의 삶을 생각할 때 그런 실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으로 주고 알아서 쓰세요. 그럼 분명히 실패한 사람도 나올 거지만 얻는 게 있을 거고 우리가 everything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겠다. 그러면 주거급여 따라 의료급여 따라 이렇게 해놓으면 통제는 가능하겠지만 당사자의 자율성이나 존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보장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노숙자 실험도 그런 거거든요. 노숙자에게 20만 원인가 30만 원씩 다달이 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받자마자 다 술 먹고 파티하고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숙자를 하지. 근데 그렇게 6개월 한 후에 70인가 80만 원을 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게 산다는 게 뭔가 우리가 자치와 참여를 얘기할 때 그 자치와 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고요. 다음 그림도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사례거든요. 지역사회 VIP 고객님, 복지 고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이제 하나는 저의 생태 체계도를 그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대충 아시나요? 뭐 그냥 보면 대충 아시겠죠? 이게 다 기관들입니다. 물론 이제 기관에서 작성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친척, 친구, 가족도 다 연을 끊더라고요.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저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 옆에 친척이 있어요. 사촌, 팔촌 뭐 다 있고요. 팔촌은 잘 모르겠다. 사촌 있고 친구, 동창, 초등학교 동창부터 있고요. 헤어진 애인, 첫사랑의 애인 지금도 연락해요. 유사시에는
나 오늘 매우 꿀꿀해. 그러면 소주 한잔 하자고 부르면 나올 친구들이 있어요. 나 정말 돈 없어. 돈 좀 꿔줘. 그러면 꿔줄 사람이 있어요. 굳이 은행에 가서 복잡한 서류 내고 심사받아서 대출받지 않아도 되는 비공식적 지지망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 그 비공식적 지지망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제가 이건 건강할까?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시기에 이런 공식 기관들이 문을 닫을 때 이런 사람들은 고립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같은 재난의 시기에도 어떤 기관들은 열어야 된다라는 대응책이 나올 수도 있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비공식적 지지망, 친척이나 이웃 같은 걸 만들어줄 수 있는가, 거기에서 이 책이 실험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 서클이나 루푸스 같은 게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장에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밀실이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서비스의 방향이에요. 보면 이제 다 화살표가 일로 가고 있죠. 아마 이거 이제 어떤 분이 제시한 걸 제가 조금 수정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다. 근데도 안 돼서 속상하다. 어떻게 해요? 뭐 이래서 저한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이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계속 받거든요, 어디선가. 이건 건강한 것일까? 그 사람이 삶이 존엄한 것일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내가 누구에게 줄 게 없을 때 내가 이 사회에 있어도 쓸모없겠구나. 그러면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죽어야지. 또 하나는 막 살아요. 막 사는. 천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존엄해지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야 되고,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힘으로라도 사회에 드러내게 해줘야 돼요. 공동체에 기여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박해지거나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이 때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드는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이렇게 제공했어요가 아니라 이분들이 뭘 제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그걸 인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제인 아담스라고 미국의 사회복지 어머니 같은 사람인데요. 사실은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어요. 그냥 복지관의 어머니 시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막 파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라는 책 읽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일스 호튼과 파울로 프레이가 대화한 책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파울로 프레이리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민중교육론, 브라질에서 그 농민들을 깨우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깨우치게 해서 결국은 선거권 운동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하고 깨어있는 시민이 되게 하고, 나중에 이제 핍박도 받았지만 교육부 장관도 지냈던, 민중교육론을 썼던 파울로 프레이리와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마일스 호튼이라는 미국의 노동운동가가 있어요. 남쪽 지방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은 그 지역을 평생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어요. 역시 흑인들 노동자들의 시민권운동. 그래서 흑인들은 무식하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글씨를 몰라서. 그래서 그들이 깨어서 선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제인 아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다 연대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 당시 미국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이 제인 아담스도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퀘이커 교도였던 것 같아요. 평화주의자고. 그래서 이제 빈곤 지역에서 이런 사회복지 최초를 열었는데, 이것이 전문화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복지사들이 전문가가 되니까 그 지역에서 살지 않게 됐어요. 좀 중산층 지역에 살면서 차를 몰고 출퇴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본질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굳이 이 그림을 넣은 것이 양천구는 서울 시내에서도 또 어려운 가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비겁하고 겁이 많아서 이렇게 뭐 그렇게 앞에 서서 학생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친구들 뭐 중간에 학교 그만두고 노동 이런 데 들어가기도 했지만, 저는 바로 교사가 됐기 때문에 중산층의 길을 걸었는데, 계속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변명이 나는 노동자가 아닌데, 지식인인데 이미 그런 게 저한테 참 괴로웠어요. 사기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제 그때 한한상 박사나 이런 분들은 중간 시민, 깨어있는 소시민의 역할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리더라는, 사회운동의 어떤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곳에 살면서 그들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에 많이 나와 있고요. 뭐 선진국이나 잘하는 데 가서 보고 배워오는 거, 전문가 데려다가 듣고 따라하는 거, 그런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했고, 뭐 친구만이 도울 수 있다, 이거는 어린 왕자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어린 왕자 요새 빠져 있어서 해봤고요. 제가 학교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좀 걱정을 하면 꼰대가 된 거라고 하는데 미안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너무 미안해요. 아이들은 너무 미안한데, 청소년을 보는 관점은 또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태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은 고체형의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건물을 만들고 여기 있어, 안전하게 돌봐줄게, 이런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고체형의 사고를 한다면, 청소년기는 특성상 액체형이나 기체형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한 곳에 머무르거나 갇혀 있는 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청소년을 청소년이 돕게 하면 되죠. 지금 쉼터들이 다 어려워요. 아이들이 한 군데 있지 않고 헌팅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고 또 하나는, 그런데도 청소년들이 계속 기체처럼 부유하는데, 얘들 사이에도요,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출팸에도 엄마가 있고요. 넷플릭스를 보시면 포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드라마 시리즈, 이제 흑인 게이 커뮤니티에서 1970년대 지하에서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여장을 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가출팸처럼 게이들이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근데 거기에 엄마가 있어요. 마더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가모장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복지 어떤 수급이나 제도의 기초가 아직도 가부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돌봄의 위기에 필요한 건, 우리가 가모장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모장제는 가부장에서 부를 모로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가모장은 조직이나 가치관이나 구동의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가모장은, 그러니까 예전에 가부장이 좀 이렇게 소득에 중점을 뒀다면, 가모장은 케어의 돌봄이거든요. 케어의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혈연에 의한 그런 것, 또는 소득과 혈연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뭐 요즘에 사유리 이런 것도 나오지만, 과연 혈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2차적 공동 집단으로 어쨌든 모여 살게 쉐어하우스라든지 또는 그룹홈이라든지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 가모장의 역할을 하는, 케어링하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 시민사회에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직화라든지 키운다든지, 그런 한 가능성을 좀 본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네, 말이 길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한 실험은 일, 직업 뭐 이런 거, 그걸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실험인데,
우리도 그 고용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영국도 이제 고용지원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시긴 오시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렇게 실현시키거나 이렇게는 잘 못하고 예를 들어 아무 배경, 자격증, 뭐 스펙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셰프가 되고 싶어요. 아저씨가 그러셨다는 거죠. 아저씨가 난 셰프가 되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아무 스펙이 없고 그러니까 고용지원센터에서 연결시켜주는 거는 맨날 어디 가서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만 해주니 성에 차지 않아서 자꾸 때려치고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용지원센터의 문을 회전문 돌듯이 자꾸 들락날락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아무리 뭐에 연결시키고 어쩌고 해도 이 성장의 궤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힐러리 코탄과 그 팀이 또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을 꼭 여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의 경력을 좀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 모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제너럴하게. 그냥 아무나, 나 이거 좀 관심 있는데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딱 내세우고 만나는 것도 이런 센터 뭐 이런 데서 안 만나고 카페, 동네 카페 뭐 이런 데서 이제 지역 사회 안에서 막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복지관 이런 데서 막 지역으로 나가서 무슨 도서관에 가서 무슨 사업을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안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좀 뭘 더 하고 싶어. 이런 사람. 다 각각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가. 그 안에서 그렇게 조그만 약간 사교적인 모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막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사람들 관계를 알게 되면서 너 셰프 되고 싶다고?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요리하는 과에서 그 요리 그 보조를 구한다는데 너 가서 한번 해볼래? 이런 식의 이제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이루어져서 그 고용지원센터에 가서는 내 흥미에 맞는 이런 걸 아무것도 얻지 못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너 요거 관심 있다고 그랬지? 요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고용지원센터보다 훨씬 그러니까 효과성 있는 높은 그런 성과들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기, 웰로그램이라는 이제 실험을 했는데 만성 질환이 있는 앤 같은 사람. 앤이 이제 가만 보니까 9개의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도 많고 먹고 있는 약도 되게 많고 의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의사들한테 이 사람은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약들을 먹고 있어요 하고 다 보여줬더니 의사들이 이 약 다 필요 없어요. 뭐 한두 개만 드시면 되고요. 의사도 이렇게 많이 만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치 하나만 만나면 딱 좋겠네요. 이런 얘기들을 그 의사들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여태까지 그 많은 약은 뭐 하려고 먹었느냐? 증상 관리하는 차원에서 먹은 약들이었는데 증상 관리라는 거는 약으로도 될 수 있지만 또 뭘로 되느냐?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걸로 증상 관리가 된다는 거죠. 생활 습관, 그러면 증상 관리하려면 생활 습관 바꾸면 되지.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되는. 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습관 바꾸는데 그럼 뭐가 키냐? 핵심이 뭐냐?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역시 친구, 관계더라는 거죠. 내가 아침에 조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하루 하다 말고 친구랑 같이 하면 그래도 이게 좀 가잖아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관계 위주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더니 훨씬 또 여기도 성과가 좋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이렇게 쭉 했어요. 지금 시간이 되면은 또 여쭤보고 현장에서 어떤 이런 실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이 드시는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지만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여기 첨가하실 거? 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원칙들
이거는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원칙들이 나와요. 덤비는 자들의 철학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그 원칙들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어떤 꿈을 꾸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게 원론적인 얘기고 당연한 얘기고 이렇게 들려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책에 259쪽하고 260쪽 거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9쪽 밑인데요. 철학이 무슨 소용이냐고 물을 수도 있다. 우리는 복지의 꿈이 무너져버린 폐허 속에서 지금 당장 절박함을 느끼며 보건 예산은 증액되지도 않고 적절한 돌봄을 찾아드릴 수도 없는 사랑하는 부모의 고통이 코앞에 있으니 말이다. 엘라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빚, 학교도 그만두고 통제가 되지 않는 자녀들과 같은 당장의 절박한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들 역시 우리가 왜 엘라에게 삶의 목적의식을 찾는 일부터 도우려 하는지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목적의식은 우리의 삶과 제도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는다.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분명히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걸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제목이랑 비전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말들, 좋은 말 대잔치인 그런 프로그램,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상을 딱 보면은 그 비전, 목적 의식이 공유가 되어 있는가? 그 이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비전과 목적 의식이 공유가 되어 있는가? 이건 안 돼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비전, 목적 의식을 그냥 가져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공유해야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영업 비밀인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 하나는 그걸 어떻게 공유하냐. 이거는 저는 잘 못 찾았어요. 이 책에서는. 도대체 우리는 물론 그래 목적의식 같이 가져야지, 비전을 같이 가져야지, 그런 거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공유했는가 하는 거는 그닥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건 또 이제 우리에게 맡기겠죠. 맡겨서 어쨌든지 비전,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목적의식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너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니?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이런 일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딱 대답하기 참 힘들어요. 대답하기 힘들고 많은 경우 사회에서 이렇게 은연중에 저에게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주입시킨 그런 것들을 저의 가치로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파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청약 당첨되려고 애를 입양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다 대답을 하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그치만 어쨌든 우리는 그 아파트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목숨 걸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나의 가치인가? 사회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입시킨 가치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어쨌든지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은데 어떤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 저자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마다 목적의식이라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걸 물어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저자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되게 저한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행복으로 잘 번역을 하지만 말뜻을 잘 살펴보면 그냥 개인의 행복, 개인의 안녕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말뜻을 잘 살펴보면은
사회 구조, 가정, 시장, 지역사회, 국가의 참여를 포용하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래요. 대강 뭔지 알 거는 같은데 약간 애매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번성함이라는 거가 내 혼자서 이루어지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니까. 번성함이라는 거가.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다 약간씩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번성함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의 웰빙, 행복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래서 그러면 번성한 삶을 살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번성해지려면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이분은 던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로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저자하고 그 팀에서 이렇게 4가지로 추렸습니다. 4가지로 추려가지고 건강과 활력, 일과 학습,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기여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관계. 이런 역량들을 살면서 번성한 삶을 살려면은 이 역량은 참 중요해 하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지 서비스 뭐 이런 걸 제공한다 이럴 적에는 그 사람들의 역량 이거 중요하다 말은 하지만 되게 결핍 이런 거 위주로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결핍돼 있으면 뭐를 제공해 줘야 돼 라든지 아니면은 결핍돼 있는데 결핍돼 있는 거는 이 사람의 책임이야. 주체성이 떨어져서 그래. 뭐가 좀 안 돼, 모자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볼 때는 이분들이 기회와 자원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 기회와 자원을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분들에게 뭐가 잘못돼서 그래, 이분들의 책임이야 이렇게 볼 때는 기회와 자원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빵 뭐 얼마나 많은데 왜 배가 고파?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전제는 뭐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인데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여기 아마르티아 센, 마사 누스바움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의 역량 접근은 구조적인 불평등도 고려해야 돼. 구조적인 불평등을 고려하고 이분들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이분들에게 주어져야 해. 접근을 못하는 이런 게 아니고 자유가 주어져야 해. 그래야지 그게 그분에게 진정한 이제 역량이 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럼 누스바움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필요한 역량을 되게 많이 길게 목록을 작성해서 제시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저자는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로 하고 근데 이 4가지 각각이 뭐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건 이제 뭐 책에도 나와 있고 그냥 보시면 얼렁얼렁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다른 역량들하고 좀 다른 것은 이렇게 지역사회 공동체, 관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까 구조적인 불평등,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개념, 번성함이라는 것이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거에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관계 이런 쪽에 역량이 쌓여야 기회하고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역량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역량일까? 이분은 당연히 관계 역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의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 하버드의 그 성인 발달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이제 연구, 오래전에 나온 건데 1937년부터 이게 시작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37년에 하버드생 남학생, 처음에는 남학생만 이렇게 몇백 명 모아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주변의 빈곤 지역에서도 샘플 모으고 여학생들도 좀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00명 이상을 37년서부터 또 아니면 그 조금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60년 이상을 추적한 거예요. 이 보통 중단 연구다 그러면은 끼케야 길어야 뭐 한 1년 반 추적, 2년 뭐 이렇게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60년을 이분들을 추적했어요. 60년 이상을 추적을 하면서 뭘 관심 있게 봤냐 하면은 노년의 삶에
노년의 웰빙, 행복, 긍정적으로 노화하는 거,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뭐냐,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봤더니 예를 들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영향을 미칠까요? 노년의 웰빙, 노년의 행복, 이런 거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건강 딱 나오죠. 주거환경, 가족, 네, 소득, 그죠? 여기 딱딱딱 나오잖아요. 놀랍게도 그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관계. 이렇게 나왔어요. 결론이 그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게 결론이다. 몇십 년 추적해서 연구했는데 결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연금 받잖아요. 은퇴 이후에 연금 받는 것보다 그 노년의 삶의 웰빙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뭐였냐면은 연금 얼마 받느냐 이거보다 친구 얼마나 잘 사귀냐, 이게 더 노년의 삶의 웰빙을 더 많이 결정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도 영국의 인류학자이자 심리학자이신 로빈 덤바라는 사람이 이제 한 얘기인데,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 제일 친한 사람, 한두 명 있죠. 뭐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 그죠? 한두 명, 아니면 되게 친한 친구, 맨날 같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한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나가서 그냥 좀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 친구라고 돼 있지만 뭐 가족 포함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 5명쯤 있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다도 떨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5명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가깝진 않더라도 그래도 좀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내가 좀 친구라고, 친한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한 150명, 2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아까 사장님 그림에서도 우리가 주로 복지계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함께하는 그 상황적 당사자들의 그 생태도를 그려봤을 때 그분들은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 인맥인 거죠. 이게 다 인맥이고 그 인맥이 뭐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 저자는 뭐라는 얘기냐 하면은 다 물론 중요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기회와 자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번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회와 자원들이 요 인맥에서 다 나온다. 인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새로운 거를 시도하겠다고 고안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이 일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넓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걸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꼭 염두에 두고 아주 그냥 각인을 딱 시킨 다음에 어디다가 벤치 하나를 만들어도 이 벤치를 여기다 놓으면 이게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하느냐 안 만나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관계를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가 초점이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아까 그 관계라는 거가 우리는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도 많이 생각하지만 그 깊이도 깊이지만 얄팍하더라도 일단 넓게.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원칙이 뭐냐? 폭넓게 동원하자. 근데 폭넓게, 여기서 폭이라는 거는 어떤 폭을 얘기하는 거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폭넓게 동원하라는 거가. 어떤 일?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동원하자.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적인 문제는 한 분야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생각해내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융합적으로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기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툭툭툭 튀어나오고 그거를 복합시켜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게 뭐가 나오는 거지,
그 분야에 안에 그 공부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로 제가 이제 넣은 그림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현장에서는 뭐 이게 그렇게 다가올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미의 어떤 빈민촌이에요. 빈민촌인데 양철 지붕들이 주로 있는 그런 집들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전기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없고 창문도 잘 안 만들어 놓고 너무 그 실내가 깜깜한 거예요. 굉장히 깜깜한데 이 문제를 그럼 우리 어떻게 해결을 할까? 사람들이 맞아요. 물러서 이런 거 딱 모여가지고 막 의논했는데 이 물른 거를 이 지붕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여기다 딱 꽂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햇빛이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전구 킨 것처럼 안에가 환해집니다. 근데 요런 아이디어는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에게서 나왔을까요? 다른 거 전공하신 분에게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공학적 이런 아이디어가 푹푹 튀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지만, 그렇죠? 확률적으로 공학 전공하신 분들에게서 나올 법한 아이디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폭넓은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했을 때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 폭넓게 동원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너무 위기관리, 통제 이런 거에 꽂히지 말고 가능성을 보자. 가능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그걸 키워주는 방향으로 좀 나가보자. 왜냐? 위기관리, 통제 이런 거 여태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성과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위기관리 좀 안 하고 가능성 보면서 일을 했다고 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거가 위기관리 열심히 했을 때 생기는 문제보다 크리요? 이겁니다. 위기관리 통제 막 열심히 했을 때 생기는 성과하고 이 가능성을 보면서 막 투자하는 실험해서 도전하는 이런 거하고 어느 게 더 성과가 크겠는가. 이걸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돌봄의 보편성. 이거는 되게 민주적인 어떤 민주적이고 계층을 다 이렇게 뿌개버리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어떤 실천을 한다고 그럴 때 딱 그 역할이 감투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그 복지사 선생님, 자원봉사 선생님, 그다음에 수혜자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다 붙잖아요. 그런 거 다 깨자. 그런 거 없이 모두가 돌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돌봄을 줄 때도 있고 이게 다 개방되게 이렇게 다 같이 그런 무슨 계층 뭐 직위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개방된 그런 형태로 나가자. 무슨 이 사람이 이 서비스를 받는 것에 지금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수혜 자격 막 이렇게 점검하고 이러느라 거기다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풀어 열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원칙들을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 이 원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혹시 여기 더 추가하고 싶은 원칙이 있으시다 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난 이 원칙 되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랄지, 뭐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혹시 피드백 주실 만한. 저희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러한 지금 근절적인 어떤 서비스의 나열 형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이 사례관리에 대한 그런 스터디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오늘 신정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접근할 때 관점, 그리고 무엇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많이 스터디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자이언트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당사자의 인파워먼트를 강조해야 되는 것, 사회복지 영역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었고 그 다음에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회복지 7대 원리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이미 사회복지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정부나 그런 체계에 다할 수 있는 그 접근 역량을 키워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됐었는데 이 사례 관리를 할 때 케어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 사람 스스로의 그런 어떤 대처 역량을 높여주는 거가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이상적인 배경이나 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틀의 그 척도 부분에 있어서 좀 개량화됐다는 거죠. 그 얼마나 방문을 했는가, 자원을 얼마나 연계를 했는가, 뭐 회의를 뭐 몇 번 했나, 그 지자체가 그런 회의 구조를 갖고 있고 얼마나 회의를 열고 있는가, 뭐 이런 그 수영적 그런 형태로 체크 공주가 돼 있었는데 사실 그 안에는 그 강점을 갖고 그분 안에서 하시는 것들을 발현시키려는 노력도 분명히 있었고 결국은 그 스스로가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이미 이제 시도가 되고 있었고 지금 점차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 관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좀 더 넓은 관계망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각인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현장에서는 당사자가 그냥 뭐 도시락 받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뭐 양천구의 나비난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당사자들이 이제 자조그룹이 되고 수혜자 중심에서 본인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 단계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이제는 도시락을 날라줄 수 있는,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의 기여자로서의 역할까지도 사실상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스터디도 그리고 공유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우리도 고민하고 있던 내용들이 있고 그 일정 부분 나아가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 제도화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당사자, 우리가 주체자로서 이런 그 제도화 가운데 아닌 그런 삶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런 좀 풍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미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많이 하고 있어 라는 코멘트를 사실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게 들고요. 영국보다 우리가 더 잘하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장에서 이 원칙들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한번 다시 이렇게 일단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맥락에서 되게 의미 있는 거였네 하고 의미를 한번 다시 주실 수 있는, 부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예. 나 그런 거를 약간 정리한 언어로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목소리의 자리를 만드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걸 보니까 보면 되게 다양한 당사자가 있더라고요.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실제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각자가 자기가 말할 수 있을 때 그 메시지를 쓰던 뭐 토크콘에 나와서 하던 나비남처럼 어딘가에서 뭔가를 하던 그 당사자들의 이 돌봄에 있는 모든 보편성을 가진 돌봄의 모든 당사자들이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거가 좀 좋겠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신 것 같아요. 문학적인 표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접근이다. 그게 되게 전곡을 잘 찔러주신 것 같고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고 그죠? 안 내도 되고 하도 여기서 다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나는 목소리 안 내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자기 목소리를 찾고 그걸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벌써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빨리 그냥 휙휙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그래도 레디컬 헬프 원칙을 잘 살리는 접근 아니야? 6개의 원칙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 살리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뭔지 아시죠?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아빠들이 주로 나와서 이렇게 교환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팔고 돈 받고. 근데 아빠들이 그 지역 안에서 저녁에 이렇게 딱 와이프가 나가서 이제 이거 좀 가서 팔고 와 이렇게 했는데 나가가지고 사러 오신 분하고 이렇게 서로 와이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거 왜 판대? 이거 이렇게 해서 판대?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두 분이서 헤어질 때는 되게 약간 둘이 약간 교감하는 듯한 눈빛을 이렇게 보내면서 헤어지는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뭐 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런 것도 없고 돌봄 제공하는 사람, 수혜 받는 사람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서로 그냥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면서 관계가 자꾸 넓어지는 그 다음에 이거는 리빙 랩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리빙 랩. 저도 이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이렇게 넣어봤고요. 마을 교육 공동체. 이것도 알고 계시죠? 저는 이것도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뚜껑 열어보고 다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 어디는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게 나오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굵직굵직한 것들은 그 원칙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마을교육 공동체 그렇고 산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평구에 있는 예. 예. 그래서 여기도 실천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가 아까 딱 그 웰로그램이에요. 딱 웰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예로 들고 와봤고요. 이거는 성남시의 꽃피는 실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까? 아시는 분? 이거 여기서는 여기다 보면은 음식으로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외로운 청년, 혼자 밥 먹는 사람 모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공유 부엌에서 같이 이게 으쌰으쌰 요즘 많죠 이런 거. 그래서 이 비전, 미션 이런 걸 보면 아주 그냥 딱 그 레디컬 헬프의 그 정신을 되게 잘 살고 있는 비전과 이런 것만 보면 그죠? 모두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생태계와 상호 돌봄 체계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청년들이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과도 이것도 많이 하시죠. 이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강점, 이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막 살려가면서 같이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내보내고 이런 모델. 헝겊 원숭이 운동본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헝겊 원숭이 운동본부에서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은 코로나 전에는 놀이터에 가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막 밥을 나눠줬어요. 그냥 밥을. 근데 지금은 도시락을 갖고 나가기는 하는데 코로나 중에는 나가서 뭘 하냐? 배고픈 사람 다 모여. 그냥 누구나 와라.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밥 먹고 놀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옵니다. 애들이 그냥 막 와요. 처음에는 누가 온다고 그래. 여기 놀이터에 요즘 썰렁하구만 이러는데 그래도 계속 가니까 애들이 이제는 수십 명씩 몰려든다는 거예요. 몰려 들어가서 와가지고 어른들 자원봉사자라고 여기 부르지만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하고 막 놀아요. 막 놀면서 얘기도 이것저것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근데 여기 오는 아이들 중에 예를 들어 100명이 온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명은 수급자 가정, 취약계층 이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애들하고 막 놀고 선생님들하고 막 놀고 이러면서 관계가 막 넓어져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막 알아가요. 자기 지지망이 막 생겨요. 그래서 결국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그렇게 계속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는 애들은 삐뚤어 나가지 않는다. 안 나가고
많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고 같이 여기서 놀고 여기 보면은 어린이 그 청소년 운영단도 만들었어요. 이런 우리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더 좋아하는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겠니? 물어봐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좀 주도를 하게 하고 이런 활동도 하는데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다시 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또 막 해요. 그런 이제 선순환이 좀 일어나는 그런 모델입니다. 방화 11 종합사회복지관 사회관리 이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 당사자가 삶의 전문가다 하면서 당사자에게 이제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당사자가 원하는 것, 당사자의 삶을 좀 더 번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였나? 추석에 명절에 외로운데 명절에 사람들이랑 같이 좀 먹고 얘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음식을 막 차리셔가지고 그 동네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추석 잔치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런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이것도 아까 초반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시행을 할지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되지만 정신 자체는 원칙 자체는 시설, 병원 이런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을 하고 이런 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들을 위해 이런 당사자들, 상황적 당사자들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 좋은 게 아니겠느냐. 또 타임뱅크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타임뱅크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당근하고 비슷합니다. 타임뱅크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당근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시간을 돈처럼 주고받는 거죠. 나의 시간, 내가 한 시간 여기 가서 이렇게 뭐 일했으면 그게 내 은행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또 그 한 시간에 해당하는 뭔가를 해줄 수 있고. 타임뱅크. 이것도 저는 레디컬 헬프 원칙을 잘 살리고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좀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청사진은 없어도 과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과정에 대한 얘기, 요거 우리 짧게 소장님께서 과정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제 생각에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시간이 이미 12시가 돼서 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는데 저는 이 레디컬 헬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거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레디컬 리빙, 새로운 삶과 노동과 사회와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까 아마르티아 센이라든지 누스바움이 나왔는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해서 경제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행복해주고 공동체 행복해주고 그 행복을 정적인 해피니스가 아니라 플러리쉬는 식물이 성장하듯이 움직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금 행복해 이게 아니라 그 행복이 전파되고 성장하고 연결되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이제는 이전처럼 채굴주의, 개발주의 이렇게 지구를 파먹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안에 이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많이 싹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는 이미 고갈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풀고 우리가 막 섞여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이것으로 사는 그런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 이렇게 나오면서 공부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구구단을 왜 외웁니까? 두들기면 되는데 영어 공부 파파고가 있잖아요. 이제는 공부나 일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자는 너무 부자거든요. 그거 세금으로 걷기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관점도 다른 거예요. 공부에서 학점 따서 대학 가는 관점이 아니라 저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이웃하는 방법, 내 건강관리하는 방법 이걸 배우는 게 공부라는 거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굳이 사범대학 나온 교사여야만 할까? 아니거든요. 서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배움을 위해서 재조직화될 수 있고 또 고령화 시대의 일이라는 것이 20, 30대 막 돈 벌어서 뭐 이렇게 저축하고 집 사고 그런 일의 개념이 아니라 120살까지 사는 시대의 일이라는 것은 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렇게 됐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다 사면 돼요. 그래서 이 레디컬 헬프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 같이 원칙, 과정, 뭐 도구 얘기하는데 이거 다 그분들은 필요 없어요. 글로벌리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가장 vulnerable, 취약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앞장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내 욕구에 채우는 것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시대 변화에 앞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 벌기 위해 일하고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삶을 위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일하면서 관계 맺고 이런 전혀 새로운 복지 사회의 청사진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기보다 우리가 굉장히 그 질적 연구하듯이 여러 번 씹고 되풀이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목표를 가지고 가고 관계를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그 목표도 사실은 거창하게 하면 힘들고요. 사실은 잘게 쪼개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되 공유하는 거니까 공동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식으로 조금씩 하는데 5개 실험 중에서 서클이 제일 성공적이었고 영국 안에는 지금 수백 개의 서클이 돌아가고 있고요. 노인 중심으로 됐지만 청년들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의 다양성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위스콘신 같은 데서는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범죄 청소년, 그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 청소년들이 무슨 공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면 그걸로 또 뭐 어디 가서 학원을 다닐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지방 장학금 받으면 멘토링 의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움과 어떤 같이 이제 시장과 비시장 영역까지도 넘나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원과 이런 걸 공유해야지 이제 더 이상 지구를 파먹는 거는 해선 안 된다는 굉장히 사실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 책이 보여주는 그림이 굉장히 넓고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아직은 성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앞으로 다른 책들도 보고 우리의 경험도 분석하면서 관계는 결국은 인간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존엄이 무엇인지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뭐 당근 마켓 이런 것도 이제 생활 장터 그런 게 사실은 서클과 비슷한데요. 나 모르는 사람이 저 도배하려는데 도와주실 분? 그러면 선뜻 제가 할게요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사실은 신뢰는 얼굴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관계들을 우리가 점조직처럼 많이 만들고 연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국가적으로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 몇 개 마을 공동체 해 그래서 지자체별로 나누고 사실은 그렇게 온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 교육시켜서 파견해 약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곳에서 밑에서부터 하는 그 여러분의 느린 걸음과 보이지 않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네. 책을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장이 얘기해 주신 그런 것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그 전환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 얘기하신 그런 목적의식 공유하는 리더십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줄 테니 하세요. 이런 리더십 말고. 그쵸? 내려줄 테니 이거대로 하세요. 이런 리더십 말고, 뭘 원합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기다리는 리더십.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힐러리 코탐은 그거, 만약에 이 리더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리더 갈아치우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어쨌든, 목적의식을 공유하는 리더십이 좀 필요하고, 아까 그 지표 얘기도 하셨었죠. 그 성과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느냐? 몇 번 만났다. 전화 몇 번 했다. 회의 몇 번 했다.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지표도 새롭게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 조직도 더 민주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 지금 뭐 우리도 그런 조직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더 유연하고 더 민주적이고 그래야지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나오고 공유가 되고 이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일에 으쌰으쌰 지금 소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무슨 청사진은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활동가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덤비고 그 뭐 실패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안 되는구나 이런 걸림돌이 있구나 하는 걸 배우면서 덤벼야 이걸 알지 안 덤비면 그냥 위축되고 그냥 굳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더 되면 더 많이 막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또 책으로 만나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인연이 맺었으니까 또 연락할 수 있게 해서 계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지역에서 돌봄의 현장에 계신 분, 돌봄 정책을 막 하고 계신 분, 연구자분 다 모여서 이런 양천 지역의 돌봄에 대해서 각자 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많이 되게 장을 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2021년 양천 시민자치학교는 다 마치는데요. 거듭 예고했듯이 이 강의는 이제 내일 영상으로 하면서 2강 빼고 1, 3, 4강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 보고 저희가 한번 이 시민자치학교를 다 듣고 나서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해보자. 이 자리를 갖자고 거듭 약속을 해가지고 그 공지는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1년 얼마 안 남은 기간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